2017년 9월 11일 러시아 남부의 한 지역인 크라스노다르. 공사장 한편에 누군가 잃어버린 핸드폰을 도로공사 인부 2명이 죽게 됩니다. 핸드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았어요.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갤러리에 들어갔죠.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은 한 남자의 셀카였는데 그의 입에는 경악스럽게도 한 사람의 손이 물려 있었어요.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호기심이라는 게 무섭죠. 계속해서 사진을 스크롤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은 남자가 그 손을 코 위로 올려놓고 찍은 사진. 그리고 또 다음 사진은 누군가의 잘린 머리가 찍혀 있었죠. 사실 첫 사진만 봤을 땐 장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후 발견된 사진들은 이게 장난이 아닌 걸 보여줍니다. 너무 놀란 인부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에게 핸드폰을 넘겼죠. 인부들이 보지 못한 나머지 사진들을 경찰들이 확인했어요. 거기서 사람의 신체 부위, 머리, 가발 등 끔찍한 사진을 발견하죠. 경찰들은 핸드폰의 유심칩을 꺼내 확인했고 핸드폰 주인은 35살의 건설 노동자였던 드미트리 바크셰프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경찰은 2017년 9월 24일 드미트리와 그의 아내 나탈리아를 체포했어요. 경찰은 부부를 분리해서 취조했죠. 나탈리아에게 드미트리의 핸드폰에서 발견된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엄청 충격을 받은 듯 행동했지만 경찰들은 그녀의 반응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드미트리와 함께 살고 있었고 또 자신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찰은 계속해서 추궁했어요. 마침내 그녀는 입을 열었죠. 어느 날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우연히 시체를 발견하게 됐고 시체에 매료돼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다는 겁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만 잔뜩 늘어놓자 경찰들은 부부의 집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어요. 경찰들이 본 집안의 광경은 저장 강박증을 가진 듯한 쓰레기집과 같았죠. 바닥은 여러 가지 물건들로 바닥이 보이지 않았고 정말 어수선했습니다. 집안을 수색하다가 부엌 서랍 안에서 핸드폰 10대를 발견했고 핸드폰 안에 찍힌 사진들 하나하나를 분석했어요. 갤러리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파티를 즐기는 듯한 부부의 모습이 찍혀 있었죠. 하지만 곧 이 사진들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위해 찍은 듯 했는데 접시 위에 남자의 잘린 머리와 오렌지로 잔뜩 꾸며져 있었어요. 눈 대신 올리브가, 코 대신 레몬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건 이 사진이 찍힌 날짜가 1999년 12월 29일이었다는 거죠. 부부가 체포된 날을 기준으로 18년 전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있었을지 가늠도 안 됐어요. 경찰들은 계속해서 집안을 수색했죠. 그러다 가발로 보이는 머리카락을 발견했고 머리카락을 잡아 들었을 때 가발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부부의 희생자 중 한 명의 두피채 벗겨진 머리카락이었어요. 그리고 손대기도 싫은 냉장고를 열어봤죠. 역시나였습니다. 인간의 고기와 지방, 그리고 피부로 가득 찬 병들이 잔뜩 있었어요. 냉동 닭고기를 제외하고는 음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죠. 부부에겐 병에 들어있던 것들이 음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후 며칠 동안 수색이 이어졌는데요. 부부의 집에서 19개의 인간 피부와 7개의 신체 부위를 발견합니다. 더 최악이었던 부분은 나탈리아가 손으로 쓴 요리책이었죠. 인간 고기의 다양한 부분을 요리하는 방법에 대해 쓰여 있었어요. 고기라고 표현하기 못하지만 알려진 대로 말하자면 고기를 분해하고 떼어내는 방법에 대한 튜토리얼 영상도 있었습니다. 식인종들을 위한 비디오 레슨이란 제목이었죠. 경찰들은 부부를 체포하기에 충분한 끔찍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고 경찰들이 발견한 사진을 부부에게 보여줬을 때 두 사람은 변명하거나 부인하지도 않았어요. 나탈리아는 아주 자랑스럽게 약 30여 명의 피해자들을 얘기했죠. 자기 마음대로 피해자들의 이름을 짓기도 했고
그들이 살아있을 때와 희생당하고 난 뒤의 모습을 각 피해자마다 전후 사진을 보여주듯 연결시켜서 보여주기도 했어요. 피해자들은 모두 1999년 이후부터 러시아에서 실종 신고가 된 사람들로 확인됐습니다. 약 20년 동안 30명의 사람을 죽이고 먹었다는 부부는 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드미트리는 1982년 러시아 남부의 한 지역인 크라스노다르 크라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돌볼 여력이 없는 미혼모였던 그의 어머니는 그가 태어난 지 몇 달 안 되었을 때 그를 고아원에 맡겼죠. 그렇게 드미트리는 고아원에서 3년을 보냈어요. 그는 스베틀라나와 블라디미르라는 부부에게 입양이 됐고 15살이 될 때까지 평범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자라게 됐습니다. 그를 알던 사람들은 그를 말이 없는 수줍은 소년으로 기억했죠. 하지만 드미트리의 양어머니가 암에 걸려 사망하면서 그가 15살이 되던 해에 행복했던 시간은 끝이 납니다. 이 비극적인 일은 그에게 심적인 충격을 줬을 뿐만 아니라 양아버지의 행동까지 바꿔놓게 되죠. 드미트리의 잘못이 아님에도 드미트리에게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곧 그는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어요. 이후 드미트리의 삶은 힘들어졌죠. 학교를 졸업하지도 못했고 일도 없었고 어딘가 돌아다닐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그를 도와주려 했던 이웃의 집에서 지낼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1년이 안 돼서 이웃집에서 나와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됐어요. 절망에 빠진 드미트리는 가게를 털고 차를 훔쳐서 달아나게 됐는데 결국 얼마 못 가 경찰에 체포됩니다. 드미트리가 수감되어 있던 기간 동안 그를 방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는 가족도 친구도 없었어요. 출소한 이후 건설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작은 집을 구했고 드미트리는 술을 마시진 않았지만 심각한 약물 문제를 겪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그렇게 저녁 시간 대부분을 지역 술집에서 보내게 되죠. 하지만 역시 친구를 사귀진 않았어요. 물론 여자친구도요. 적어도 나탈리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나탈리아 그녀 역시 러시아 남부 지역에서 1975년에 태어납니다. 드미트리보다는 7살 연상인 거죠. 그녀는 어머니와 할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그녀 역시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게 됐어요. 그리고 19살이 됐을 때 의과대학에 들어가 간호사가 됐죠. 몇 년 뒤 그녀는 세로프 조종사를 위한 고등군사 항공학교에 배정되어 수석 간호사로 일을 했고 거기서 군 장교였던 남편 올렉을 만나게 됐습니다. 둘 다 직업에 대한 큰 야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23살 때 첫 아들 콜야를 낳았죠. 하지만 그녀의 남편이 사망하게 됐고 그땐 아들이 아직 걸음마를 떼지도 못한 상태였어요. 그녀의 삶은 남편을 잃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탈리아는 한계점에 도달했고 술에 빠지게 됐죠. 술로는 만족할 수 없었는지 약을 타기 시작했어요. 점점 상황은 나빠졌고 일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자신의 삶까지 놓게 되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그녀는 일종의 조증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의사들에게 말했지만 몇 가지 검사를 마친 의사들은 정신과적인 차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병원에서 퇴원을 시켰죠. 결국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고 그녀는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면서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술집에서 드미트리와 만나게 됐어요. 7살의 나이 차이가 있긴 했지만 둘은 잘 통했죠. 몇 달간의 데이트 후 나탈리아는 드미트리에게 함께 살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드미트리는 당시 아파트 수리공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나탈리아 또한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사망한 남편의 사택을 물려받아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죠. 결국 이 둘은 함께 살게 됩니다. 친구도 없이 외로운 삶을 살던 드미트리는 나탈리아와 사귄 지 5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같이 동거하던 기간부터 그녀의 아들도 함께 살고 있었지만 드미트리와 아들 사이에 문제는 전혀 없었죠. 하지만 나탈리아의 잦은 음주로 인해 사태가 악화됩니다.
그녀의 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엄마의 음주 문제와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집안 상태에 진절머리가 났고 결국 엄마를 떠나게 됐어요. 이 일은 나탈리아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서 새로 시작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 새로운 시작이 식인 활동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부부는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데이팅 사이트를 이용했어요. 사람들이 부부의 집을 방문했을 때 술에 진정제를 탔고 그들을 죽인 다음 토막을 내고 요리를 해먹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최근에 저지른 살인은 핸드폰을 잃어버리기 3일 전이었던 2017년 9월 8일이었죠. 부부의 마지막 희생자는 술을 마시러 그들을 만나러 왔던 젊은 웨이트리스 엘레나 바크루셰바였죠. 나탈리아는 드미트리가 그녀와 있는 게 즐거워 보였고 엘레나가 마치 드미트리를 유혹하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그 모습에 질투가 났죠. 그래서 발끈하고 방을 나갔는데 그 모습에 드미트리가 나탈리아가 신경 쓰였는지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고 그 소음을 듣고 나탈리아가 다시 방으로 들어와 드미트리와 같이 그녀를 죽여버립니다. 엘레나는 여러 차례 자상을 입어 사망했어요. 엘레나가 사망하자 부부는 시체를 해체하고 일부는 집에 보관하고 일부는 주변 지역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죠. 공사 인부들이 이때 찍은 사진들을 본 거였어요. 2019년 2월 4일 나탈리아는 살인에 가담한 혐의로 노동형벌 10년형과 자유제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드미트리는 2019년 6월 28일 징역 12년 2개월을 선고받고 최고보안시설에 수감됐죠. 부부는 모두 감옥에 보내졌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자마자 나탈리아는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을 요청했고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행동들을 정당화했어요. 결국 정신감정을 위해 정신병원으로 보내졌고 정신과 의사들은 나탈리아에게 필요한 모든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결과 그녀는 어떤 종류의 정신질환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로 밝혀졌죠. 술과 약물을 혼합해서 마셨다가 정신병원에 갔을 때와 똑같은 결과입니다. 드미트리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부는 둘 다 자신들이 했던 행동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어떠한 정신질환도 앓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끔찍한 범행을 수차례나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2020년 2월 16일 드미트리는 당뇨병 관련 합병증으로 감옥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가 감방에 남긴 유일한 것은 오드리 헵번의 그림이었죠. 나탈리아가 일했던 곳에 통조림으로 된 인육을 팔았다더라. 드미트리가 크라스노다르 급식소에 인육을 팔았다더라. 무섭고 끔찍한 소문도 있었는데요. 이는 경찰의 철저한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죠. 그리고 또 20년 동안 두 사람이 30명을 죽이고도 잡히지 않은 데는 조력자가 있었을 거다는 카더라도 있긴 했습니다. 부부는 남부 러시아에서 식인 풍습을 가진 조직의 일원인데 워낙 큰 조직이라 부부가 자백했을 때 보복이 두려워 진실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뭔가 있을 법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드미트리는 죽었고 나탈리아는 몇 년만 있으면 다시 세상에 나오겠죠. 어떻게 30명을 죽였는데 사형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부부의 지인들은 그들은 파티를 좋아하는 평범한 커플로 기억했어요.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도 믿지 못했죠. 주변 지인들에게는 꽤나 충격적인 소식이었을 겁니다. 상상하기도 싫을 만큼 끔찍하게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